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3시즌 네 번째 2021년 첫 방송입니다. 조금 사정이 생겨서 저희가 한 2주 정도를 쉬었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2021년 첫 방송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을 모실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귀한 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 장관님 뭐 요즘에도 계속 이 북한 비롯해서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유심히 주의 깊게 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죠?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 장관님과 함께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장관님. 먼저 몸풀기식으로 조금 가볍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당대회 보면은 저는 뭐 한 4, 5일 정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좀 길게 갔습니다. 네. 8일, 5일부터 12일까지 8일을 했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불렀는데 총비서가 됐거든요. 혹시 예상하셨어요? 뭐 그렇게 날짜가 길게 갈 거라는 거는 예상을 못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는 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 사정에 따라 그런 건데, 그렇죠. 뭐 대충 이번에는 그동안 자기들이 무엇을 경제 발전 계획을 지난번에 수행하면서 잘못했는지 뭐가 착오가 있었는지 이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하고 검토를 가지고 또 부문별로 회의를 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시간이 늦었는데 그렇게까지 뭐 더 아주 장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요, 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좀 꼼꼼히 살펴보다가, 이거는 장관님한테 여쭤봐야겠다 이랬는데,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지금 뭐 모든 시청자들이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장관님 보시기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북한 노동당 당대회, 요 정도는 조금 우리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걸 조금 먼저 개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번 당대회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글쎄 사람마다 정리하는 게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 정도 큰 특징이 있다고 봐요. 세 가지요. 네, 물론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네, 또 네. 다른 분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 보통 당대회라는 거는 북한이 조선노동당이 북한을 지배하고 지도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유일 정당이죠. 이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장 큰 대회고 네. 이 대회는 지금까지 북한 노동당이 그 46년에 창설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지금 74년인데 이번에 8회란 말이죠. 예. 보통은 5년에 한 번 정도씩 열리게 돼 있는데 대회를 열 때 어떤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이전 대회에서 내놓은 그 북한의 어떤 그 발전 계획, 이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대충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는 만약에 5년이 지났는데도 달성이 안 됐다 그러면은 회의를 안 하겠죠. 미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실 경우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는 거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10년도 미루는데 아예 1980년에 6차 당대회가 있은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90년 전후에서 사회주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김정일 위원장 돼서 계속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26년 동안 안 열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2016년에 7차 대회가 열렸어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냐면 본래 당대회가 열리는 이유는 그 총결 기간, 다시 말하면 그 이전 당대회와 지금 당대회 사이의 기간 동안에 북한의 발전, 특히 이제 경제 중심이죠. 경제 발전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총결 평가하고 자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본래 당대회의 목적인데 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 자기 육성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5년간의 총결 기간 동안의 경제 발전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됐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했냐면은 미달됐는데 왜 미달됐는지 그 이유 원인을 찾아내는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는 발전 계획을 세웠을 때 미달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이번에는 당대회를 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자랑하기 위해서 당대회를 열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미래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실소하지 않기 위해서 열었다. 이제 이런 취지를 명확히 했어요. 예. 두 번째는 이번 당대회의 특징은 이번에는 비로소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정당, 당으로서 자리매김되는 거였다. 김정은의 정당이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2016년 바로 5년 전에 있었던 당대회 때만 해도 당 규약에 북한 노동당이 이끌어가는 북한의 정치 방식은 네. 성군 정치다. 그렇죠. 성군 정치라는 거는 군대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갖다 끌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김정일 시대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외부의 도전에 대해서 군대를 갖고 국방력강을 통해서 하해 나가겠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군 정치가 이제 사실은 2019년에 헌법을 바꿔서 네. 그 헌법에서 성군 정치가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김정은 시대에 그럼 새로운 북한의 지금 그 정치 방식은 뭐냐? 인민대중 제일주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라는 걸 갖다가 김정은의 통치 방식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당을 갖다 다 바꿔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의 당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되는 거였다. 또 하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3년 전에 우리도 네. 기억나는 것처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이제 평화의 봄이 올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문제 남북 관계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라는 대화 협상 노선을 내놨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아쉽지만 이번에 바로 당대회에서는 그런 대화 협상 노선이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적극적 대화 협상 노선을 거둬들이고 기다리기, 즉 다시 말하면 아까 김 기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무튼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남쪽에서 하는 걸 봐서 자기들이 대응하겠다 네. 쪽으로 옮겨간 그래서 대외 노선의 변화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으면요 전에부터 느꼈던 건데 참 명쾌하십니다. 그리고 참 장관님 말씀만 잘 듣고 정리를 해도 이 기사 쓰기도 편하고 이런 거를 제가 몇 번씩 느꼈는데 오늘도 뭐 초반부지만 이런 걸 좀 느낍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그 수요일에 이제 폐회사도 있었고 김 위원장이 결론 이런 것도 내렸는데 바로 첫 번째 말씀하신 비판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런 잘못을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제 그 지점을 장관님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총비서가 된 거, 네. 요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정은의 당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북한 노동당의 최고 지도자는 총비서였잖아요. 네. 김일성 시대에도 총비서였고 김정일 위원장도 총비서였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후광 아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당을 지도했는데 네. 그때는 총비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당 제일비서라든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김일성, 김정일,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업적, 이른바 그들이 볼 때 업적이라고 표현하죠. 네, 예. 그것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이 당을 끌어간다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그 사람들의 유언을 통해서 끌어가는 성격이었다면 지금은 그들과 같은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이제 당을 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김정은의 당이 된 거죠. 물론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에 기초해서 끌어간다. 그거야 뭐 말로 형식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김정은의 생각을 가지고 끌어가는 당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총비서제로 다시 이제 돌아온 거는 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6년 7차 당대회를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그렇습니다.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총비서라는 거는 이제 안 하려나 보다 했는데 이제 5년 정도 지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총비서가 됐고 그거야말로 이제 일종의 이제 홀로서기를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홀로서기가 이제 완성됐다고 봐야 되죠. 아하. 홀로서기는 이미 전부터 돼 왔는데 네. 그것이 완성된 것이 이번에 당대회다. 이미 헌법에서는 다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이젠 당대회로서 완결을 시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번에 당대회를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주로 이제 뭐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국방력 강화 요거를 한 거를 이제 많이 주목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당대회라는 게 그런데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김정은 총비서 입장에 보면 이
인민들, 주민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약속도 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정은 총비서도 보니까 이 경제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이게 기본 근간으로 해서 농업과 경공업을 반드시 뭐 일도 세우겠다 이랬는데, 자, 그럼 우리 일반인이 그냥 궁금한 거, 아니 저렇게 하면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 한 5년 지나면 좀 배불리 먹고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글쎄 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는 사실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총비서죠 이제. 예.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주민들한테 당대에서 천명하고 약속한 것도 5년 후에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이 발전 계획을 세워서 뭔가 좀 추진해 나가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해야만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는 대내적 여건이 주관적 여건이나 객관적 여건이 다 나빴다. 근데 특히 이제 객관적 여건으로서 사실은 뭐 대북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자연재해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있었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여전히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서 문제점들 같은 걸 쫙 지적하고 검토한 게 이번에 사실은 이제 당대회를 연 이유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객관적 조건들은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얼마큼 잘 살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무튼 문제점들을 고치자는 게 있었고 네. 또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개선이 되겠죠. 네. 여기에다가 하나 주목할 거는 대북 제재는 앞으로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대북 제재는 계속 된다고 전제를 한다면요. 네. 자연재해는 아마 작년 나는 자연재해가 다시 발생하는 거는 아마 그렇게 쉽진 않겠죠. 그만큼 확률적으로 볼 때. 확률적으로 엄청났잖아요. 거기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쳤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 올해 좀 나아질 겁니다. 네. 아마 조금 제 생각에는 뭐 상당히 북한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뚫고 중국과 경제협력이나 이런 걸 위해서 아마 중국에서 백신을 들어와 가지고 대경제 관계하거나 대관계하는 사람들부터 마칠 가능성도 충분히 그러겠죠. 있어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정부는 우리 쪽에서는 북한한테 백신 제공한다 그러지만 북한에서는 아마 그 봄쯤 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래야만 경제가 그렇죠. 나름대로 네. 협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왜 객관적 조건들 몇 가지도 작년이나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다만 너무 주관적으로 나는 이쪽 목표를 잡아가지고 또 실패하지 말자 했기 때문에 5년 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에 내놓는 목표치들을 아마 상당 부분 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김정은 얘기도 객관적인 여러 형세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목표치를 잡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를 과다하게 잡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전히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건 있지만 그런 점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그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장담 못하지만 계획 대비 목표 계획 대비 달성도는 아마 이번에 5개년 전략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이제 일단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긍정적이라는 거는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예. 작년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최악을 전제로 지금을 본다면 일종의 이제 기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좀 나아질 것이고 근데 자연재해도 좀 이제 전보다 덜할 것이고 거기다가 그동안에 수많은 사업상에 나왔던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갖다가 사실은 몇 달 동안을 검토한 거잖아요 북한에서. 그다음에 김정은하고 김정일이 다른 거는 김정일은 과업을 주고 나서 그걸 갖다가 다시 현장 점검을 하거나 피드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스타일이라면 김정은은 집요하게 그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제 점검을 해 나가는 스타일이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과제를 다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작년이 최악이었지 작년보다 더 나쁜 북한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죠. 사실은 우리 경제도 한국 경제도 2020년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회복이 될 거다. 이제 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북한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주어진 북한에 대한 제재 그리고 그리고 북한이 그 제재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조건이 안 맞으니까 제재가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전히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어려움은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나머지 조건들이 전보다는 조금 낮은다는 뜻이죠. 예. 그게 이제 보면은 지난해 이제 제시했던 이른바 정면 돌파전 네. 그 맥락을 이제 계속 이어가겠다. 그 다음에 그 이전부터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만 이른바 자력갱생 이번에도 이제 세 가지 구호를 들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전히 자력갱생이었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조금만 더 협력을 하는 이런 스탠스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뭐 베트남 모델 얘기하고 중국 모델 얘기하는데 이게 참 여전히 이 북한은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가는구나. 이제 이런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자력갱생에 대해서 네. 이제 북한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왜 자력갱생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야, 또 자력갱생이야? 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정은 총비서가 2018년에 비핵화 협상에 나왔습니다. 네. 왜 비핵화 협상에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어요. 네. 왜 그럼 그랬을까? 그러니까 뭐 말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김정은은 지금 경제 발전하는 것이 자기한테 최대 목표예요. 이번 당대회도 뭐 아까 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력 얘기들 하고 그랬지만은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경제 발전이었다는 그렇더라고요. 거죠. 예. 그래서 경제 발전이 잘 안 되는 걸 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당대회를 열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자기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경제적으로 개혁도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뭐 그걸 인정을 안 하지만 상당한 정도 개혁이 됐습니다. 개혁을 하니까 생산력이 좀 높아졌어요. 시장도 조금 이제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 요소도 많이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북한은 지금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외부의 자본과 기술이에요. 그렇죠. 예. 이걸 위해서 북한에서는 경제개발구라고 외부에서 이제 자본과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제 특구를 수십 개를 만들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대경제 관계, 다시 말하면 경제를 개방시켰습니다. 네. 대경제 관계를 확장시켰는데 대경제 관계를 확장시키고 개방을 해가지고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고 이 제재 아래에서는 국제 기업들이 누구도 북한에 못 들어가는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는 경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나왔고 네. 그래서 먼저 핵실험 중단하고 ICBM 발사 중단하면서 미국하고 협상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잖아요.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핵을 갖다가 먼저 포기하거나 거기에 준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제재를 갖다 해제해 줄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김정은은 그거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죠. 또 예. 자기를 갖다 빨개 벗기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기가 대경제 관계를 확장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방이라는 우리는 그동안에 북한이 개방되기를 너무 원했잖아요. 네. 개혁도 원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이 하고 있는 개방을 갖다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죠. 정식적으로. 다시 말해서 핵을 갖다가 개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혁 개방한다면 우리가 왜 같이 못 살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가고 있는 걸 막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외부 경제를 통해서 협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력갱생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강요에 의한 강요된 자력갱생이다 이런 근데 말이에요. 자력갱생이라는 것 자체가 네. 북한에서는 사실은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력갱생이 심해지면은 그것이 한계가 나오는데요. 일정한 의미라는 게 뭐냐면 북한은 그동안에 모든 경공업 제품 이런 것들까지도 식료품까지도 수입을 했단 말이죠. 생산 기반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경공업 제품이나 이런 것들 내부 소비재들을 북한 내부에서 생산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자립경제, 자립경쟁은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북한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동안에 외부에다가 지하 자원이 이제 북한 많으니까 네. 지하 자원을 중국에 팔면은 주로, 네. 그냥 팔어. 그러니까 석탄을 무연탄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네. 내다 판단 말이죠. 그걸 1차 가공만 해도 부가가치가 있잖아. 네. 그런 점에서의 자립경제, 자립경쟁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북한의 자립경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국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동력이 되는 석유. 그다음에 제철 산업을 위해서 북한에서 철이 많지만 네. 북한에 또 무연탄도 엄청 많지만은 제철소를 갖다 돌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청탄 있잖아요. 예. 포크스탄 그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입해야 되잖아요. 이 수입이 좀 제재로 중단돼 있고 석유를 들여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는 화학산업이라든가 금속이라는 건 네. 제철 아닙니까? 네. 지금 북한에서 화학공업과 금속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이번에도 제일 먼저 그렇죠.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석유와 그다음에 역청탄이 걸려 있는 겁니다. 포크스탄이. 이걸 갖다가 뚫어나가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그동안 해보지 못한 아주 고비용 저효율의 그런 철을 만들어내는데 주체 처리에 그것이. 그러니까 무연탄과 갈탄을 섞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안에서 왜냐하면 네. 역청탄이 안 들어오니까 네. 또는 탄소 하나 화학공업이라고 석탄에서 석유화학을 갖다 빼내려는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와의 경제적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나름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그런 새 산업에 있어가지고 자립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지점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고비용 저효율. 네. 그래서 이 지점들이 지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건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 이종석 장관님 지금 말씀을 이게 뭐지? 처음 듣는데 몰랐는데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 장관님 뵌 지가 20년 정도 됐는데 사실 많은 걸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장관님이 북한을 역지사지를 넘어서 내재적 시각에서 북한을 이해하고 살펴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 여러분들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생각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관님 이야기가 좀 많이 조금 강론화된 네. 느낌인데 우리 아마 또 시청자분들이 저도 그렇고 관심 있어하는 얘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요일에 새벽에요. 네. 김여정 부부장 이름에 대남 담화가 나왔습니다. 뭐 담화 내용도 내용이지만 조금 의아했던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제1부부장 이렇게 불러왔었는데 담화에 보면 그냥 김여정 부부장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사 관련해서도 노동당 정치국 이번에 정위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관측도 있었는데 그나마 했던 후보위원회에서도 내려갔습니다. 그거 어떻게 봐야 해요? 이게 지금 뭐 일부에서는 강등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뭐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은 당 제1부부장이었는데 부부장으로 나왔고 네. 그리고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는데 그 명단에서 빠졌으니까 아마 뭐 격하다 또는 강등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일단 그렇게, 뭐 예. 눈에 보이는 게 눈에 그러니까. 보이는데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김여정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증거들도 있어요. 물론 뭐 김여정이 갖고 있는 그 백두 혈통으로서의 위상 네. 이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북한을 연구하면서 저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런 방법을 쓰는데 초창기 사회지국가들 특히 소련을 연구할 때 미국의 학자들이나 또는 서방의 학자들이 소련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봉쇄돼 있으니까 저 소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권력 구조에서 서열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매해 그 소련에서 크레물린 궁 앞에서 무슨 대회가 있으면 거기 지도자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도자들이 나와서 서 있는 그 순서를 보고 저건 저 사람이 전에는 두 번째 서 있었는데 이번엔 세 번째 서 있다. 네. 이래 가지고 갖다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소련의 권력 구조를 소련 공산당 권력 구조를 파악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크레물린의 그런 동태를
신문 기사나 사진을 보고 파악한다 그래서 크레물리 놀러지, 크레물린 학이라고 표현해요. 네, 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새로운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 뽑았습니다. 네.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 안에서 당 정치국원이 나오고 후보원이 나오고 그렇죠. 당 부장이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명단에서는 김여정이 21번째인가 22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위상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당 중앙위원회 명단 순서상에. 또 하나는 김여정이 당 대회를 시작하는 날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위상이기 때문에 그 주석단에 앉아 있을 때 네. 그건 별 의미가 없는데 마지막 날 폐식할 때 앉아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당 중앙 지도 기관 안에서 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김여정이 전에 앉았던 즉 앞에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앉는 그 옆에 앉는 사람들은 다 당 정치국 위원이고 그 뒷좌석에 바로 앉는 사람들이 대개 후보위원급이라든가 아니면 당 부장급 이런 사람들이 앉는데 그 이성건 외무상 바로 옆에 역시 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클레문인 학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당에서의 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는 사실은 없다. 다만 직책에서 변화가 있다. 그거는 뭐 사람들 말대로 대남 문제를 사실상 일정하게 담당을 했던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어떤 그 뭐 견책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네. 김여정과 김정은 사이에 무슨 뭐 견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김여정이 지금 뭐 건강상에 또는 뭐 또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네, 있는 네. 그런 게 있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아주 큰 변화가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김여정의 위상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언젠가 또 다른 직책이나 다른 일을 갖고 맡아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지금도 남쪽과 관련해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뭐 김여정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들은 그 뭐 조금 이제 이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또 변명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김여정이 뭐 거기에 어떻게 등장했다 안 등장했다는 거는 크게 뭐 북한 정치에서 변화의 어떤 지표로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예.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은 일단 그렇게 보시는데 지난해 9월이었던가요?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제 국회 비공개 업무 보고를 하면서 뭐 위임 통치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의 2인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8차 당대회에서 이제 정치국 위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가 이제 이런 일이 나오니까 그런 건데 좀 아마 국정원이 좀 머쓱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살짝 들고요. 김여정이 사실상의 2인자라는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지금 그 김여정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위치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다만 그가 어떤 자리를 맡고 어떤 직책을 맡느냐 하는 거는 다른 거죠. 그러면 정말 2인자라면 그러면 김여정이 김정은 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바로 옆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김여정이 예를 들어 당 정치국 위원이 돼가지고 저 옆에 몇 단계 떨어져서 앉았다면 그 어차피 제 실적인 2인자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앉아 있건 아니면 더 멀리 앉아 있건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여정이 실제로 권력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의 하나로서 물론 이제 그 직책을 안 맡고 그다음에 이렇게 격화되고 이런 것들을 한쪽에 들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구조에서 보니까 그거가 크게 변화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고요. 다시 북한 얘기를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주목한 거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잖아요. 우리 남쪽에서도 북한의 시장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 당 8차 당대회를 보면요. 김정은 총비서의 개회사에서도 그렇고 결론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이런 언급들이 나오더라고요. 국가의 주도적 역할 또 통제와 조절 통제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통일적 지위와 관리를 해야 한다. 경제 체계와 그 질서를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언급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라도 이게 조금 그 좀 북한의 자생적인 시장, 장마당 여기를 조금 정리 혹은 뭐 그
그 뭐라고 할까 개입을 정부와 그 당의 개입을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혹시 볼 수는 없을까요? 뭐 아마 북한에서는 상업 유통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사적 시장 같은 경우도 다 국가 통제 아래 두고 싶어하고 네. 당연히 그럴 겁니다. 뭐 북한 뭐 사회주의자들의 기본 생각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 경제라는 거 시장 경제가 확장될 때 항상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죠. 그저 현실적으로 그거 위에 생산력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묵인하는 건데 네. 그 대신에 국가의 손안에 그게 들어오길 바라는 겁니다. 이번에 더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잘 나타내는데 그거는 만약에 외부 자본이 들어올 수 있고 대경제 관계를 통해서 북한이 발전을 계속 해나갔다면 현재 그러한 시장에 있는 사적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권력이 좀 부담스럽거나 이런 것들을 감내할 텐데 네. 왜냐하면 그 대가로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니까 외부로부터의 제재 때문에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 속에서 사적 시장은 도드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는 아마 과거보다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로 이제 사적 시장 북한에서는 그걸 갖다가 경제적 공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 뭐 이자, 이윤, 그다음에 금융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없던 것들을 네, 그러나 네. 여전히 경제 발전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안 하고 경제적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적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통제를 더 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지금 미중 갈등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는 경제하고 안보 문제만을 제기했는데 그랬죠. 작년 5월 달에 나온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미 의회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낸 교서에 보면은 그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가치에 대한 도전. 다시 말하면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보고 있단 말이죠. 이른바 신냉전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데올로기 문제가 네, 됐잖아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바이든 들어왔어도 하는 얘기가 바이든이건 아니면 뭐 트럼프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길 간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내수 확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내수 즉 다시 말하면 미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을 통해서 갖는 위험성을 갖다 가급적으로 보면 최소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 자체가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경제 양식이라든가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더 많이 나게 만드는 거고 그런 맥락이 북한이 지금 경제에 있어가지고 쉽게 국가 통제를 갖다 더 강화하는 것과도 연결돼 있고 옛날에는 북한만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북한이 개혁 개방을 위해서 나왔던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 김정은은 어쨌든 좌절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본인이 제재를 갖다 극복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김정은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국가주의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는데 다행히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김정은이 생산력 발전, 다시 말하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혁은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세계 수준의 어떤 산업을 갖다가 들여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그럼 워낙 제재를 압박을 계속 받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 생각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선 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풀려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그리고 이번에 개회사에 보면요 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제가 이제 하나의 그 문장에 조금 집착하는 걸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문장이 중요합니다. 집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뭘 찾아내야죠. 이게 왜 조금 궁금했냐면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 이런 부분이 개회사에 있었거든요. 네. 자, 지금 북한이 무역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장관님이 공직에 계시던 노무현 정부 때 우리 남북 관계가 상당히 그래도 돌아가면서 남쪽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높아졌다가 사실상 끊어지면서 이제 중국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는데 지금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 여기 뭐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좀 봐야 할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무역 관계를 축소한다는 의미를 가졌다기보다는 네. 북한이 갖고 있는 산업 구조에서
결국은 수입을 해야 되는 원료라든가 제품 중간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산업이 제대로 발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제재로 인해서 끊어진 것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다 수입 의존 형태로 있다가 끊어진 거잖아요. 네, 네. 북한 경제가 정상화를 계속 얘기를 해요. 정상화를 얘기하는 건 잘 안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중국하고 하고 있는 거는 그 중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약간의 부분이고 이미 끊어져 있는 것들도 수입 의존도인 게 많다 보니까 그걸 포함한 원론적인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게 끊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일단 뭐 좀 정리를 좀 하는 이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볼 수 말씀드린 있다.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석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역청탄에만 의존하지 말고라든가 그런 식으로 기존에 의존했던 것들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하긴 이제 김정은 총비서는 이제 과학 기술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 손으로 만들자 이제 이런 맥락인 거군요. 자, 이제 북한 내부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물론 다뤄야 될 게 무척 많습니다만 일단 오늘 우리 이종석 장관님이 좀 말씀해주신, 풀어주신, 분석해주신 거 이 부분은 조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이제 북한이 그러면 바이든 이 대통령이 들어서면 어떤 대미 관계를 갖겠다는 거냐, 그러고 우리 남쪽 한국과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부분인데 먼저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는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에 대해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리고 이제 뭐 강대 강, 선대 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적대시,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우리가 나가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앞서 잠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뭐 설계하고 있다 하면서 공식화, 공개화를 했습니다. 이게 압박이 될 게 뻔한데 먼저 북미 관계 조금 올해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장관님은? 글쎄요, 지금 뭐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자기네들이 먼저 뭘 할 생각은 없고 이미 미국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던 적대시 정책의 철회 그리고 뭐 이번에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이제 대북 제재 완화겠죠. 그러니까 단계적 협상을 원했지 않습니까? 비핵화 협상에서. 이런 것들로 나오지 않으면 자기들은 관심 없다.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지금 이번에도 보여줬다고 보고요. 그래서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얘기한 거는 없고 그랬다고 새롭게 도발적인 얘기한 것도 없다고 봐요. 북한은 자기들은 비핵화 협상을 하지만 비핵화 협상 자체가 원래 조건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들 북한의 논리에서는 다시 말하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되고 그 적대시 정책 포기의 하나의 그 증자가 단계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갖다가 미국이 안 한다면 자기들은 갈 길 간다. 가는 게 뭐냐면 그래서 당장 도발을 하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다 가까운 시일 안에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걸 계획하고 있다. 근데 계획도 다 이제 어떤 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올해 북미 관계에 대한 그 북한 쪽 변수는 북한은 아마 기존에 자기가 만들어놨던 그 기준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나는 몇 가지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서로 주고받게 하자는 거. 요거로 오면은 협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응할 생각이 없다. 요 기준을 그냥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과거 트럼프 시절처럼 뭐 그냥 일단 좀 어느 정도는 일방적인 다시 말하면 북한한테 한꺼번에 타결하자든가 아니면 뭐 먼저 핵을 내려놓으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상대적인 단계론을 얘기한다면 그때는 저는 이제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바이든 정부가 혼자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걸 과연 그러면 주변에서 한국 정부나 이런 데서 얼마만큼이나 좀 설득하거나 협력할 수 있을지 그런 게 북미 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관님의 공직 그 경험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장관님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NSC 네. 사무처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통일부 장관 하시면서 미국을 직접 상대를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공화당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더 힘드셨겠지만 장관님의 그런 경험으로 볼 때 바이든 정부가 한국 정부,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한반도 이른바 평화 프로세스 이게 명확하게 좀 내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한국 정부의 어떤 한국 정부가 내세운 어떤 논리라던가 한국 정부가 이렇게 가자라고 할 때 미국이 과연 좀 선선히 혹은 뭐 마지 못해서라도 장관님의 그 경험으로 보실 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부시 행정부 네, 공화당 부시 너무 행정부하고 예, 협상을 했는데 그때 정말 그 대체로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대외 정책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네.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은 느끼는 것이 공화당은 조금 동맹에 대해서도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주의라 그러잖아요. 트럼프도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은 동맹을 존중한다고 상대적으로 존중하는 네.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에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후보로 나섰을 때 포린 어페이스에다가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외교 정책을 하겠다라는 걸 갖다 써서 냈는데 그 안에서도 부시 행정부를 갖다가 비판하는데 네. 그 부시 행정부의 그 외교 정책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동맹을 너무나 무시했다. 그러면서 동맹을 어떻게 무시했는지를 각각 대륙별로 하나씩 예를 들었는데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열망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깔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더니 이번 바이든은 또 포린 어페이스에다 글을 썼는데 출사표를 냈죠. 외교 안보에 대해서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트럼프 정부가 그야말로 동맹들을 다 깨트려놨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방위비로서 한국 정부를 갈취하려고 했다 이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사실은 그 동맹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인 편이에요. 물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습니다. 네. 불신도 강하고 특히 민주당은 인권 문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더 크고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철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장사 속에서 북한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협상을 하고 막 이럴 만한 의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동맹을 존중한다는 것 때문에 동맹이 어떻게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상대하고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서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년 전입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해서 처음에 그 당시 미국에는 이제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였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클린턴 정부가 우리 정부의 포용 정책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도 제기했어요.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막 그 당시에도 장거리 미사일 쏘고 이럴 때 대포동 쏘고 그랬죠. 그럴 때 그 금강산으로 우리가 배를 같은 강강사를 띄웠잖아요. 바로 그때에 페리 미 그 공화당 정부 때 국방장관 했던 분이 그분은 원래 강경파예요. 그분을 갖다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민주당 그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페리 장관이 페리 특사가 와가지고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유명한 페리 프로세스, 그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정부는 그 정도 유연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설득하냐는 게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합시다라고 바이든 정부한테 얘기해가지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정부 대통령 때 이제 임동원 수석이 논리 체계를 만들어서 페리 조정관을 또 설득했던 것처럼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구체적인 안을 갖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그런 이제 미국과의 조율이랄까 이런 것들 특히 미국의 지금 민주당 그 바이든 정부에 들어가는 외교안보 진영 사람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너 먼저 핵 포기해라 이래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절충을 해서
그다음에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으로 다시 말하면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다 포기한다면 뭐 요 정도 전체 북한에 대한 제재 중에서 요만큼은 해제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주고받기를 이른바 스냅백, 네. 스냅백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용수철을 꾹 눌렀다가 용수철을 갖다 탁 놓으면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북한이 합의를 안 지키면 다시 그렇죠. 제재한다 이런 그 거잖아요. 스냅백 예. 조치를 전제로 해서 그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길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다만 어떻게 미국 정부를 설득하냐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과제가 잘 수행된다면 그래도 공화당 예. 정부보다는 좀 민주당 정부가 나은 것 같더라. 저는 뭐 항상 그 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에 이제 또 다루기도 한번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은 이게 시스템으로 체계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해도 뭐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상원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또 주요 요직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 그 사람들도 이제 대체로 인사청문을 해야 되고, 트럼프 행정부 때 대북 정책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한 못해도 6개월은 걸린다. 그런데 북한이 그 시간을 참겠냐? 결국은 뭔가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당대회 때는 뭐 그에 대한 명시적인 압박은 없었지만 혹시 이른바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없다고 누구도 얘기 못 하겠죠. 그렇죠.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그 자극적인 메시지라든가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쉽게 도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빌미를 안 준다면. 예,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지금 이게 뭐냐 미국이 하는 걸 보고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북한 즉 김정은 위원장이 사업총화한 보고라든가 뭐 개사 다 보면은 그 이게 뭐냐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적 환경이 필요하단 말을 한단 말이죠. 네. 우리가 북한의 과거 북한에서 들어보지 못한 언술이 뭐냐면 한반도에 이른바 북한식으로 하면 조선반도죠. 네.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 평화적 환경이라는 건 긴장이 고조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우리가 작년에 여러 번 뭐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때도 봤고 북한에서 그야말로 불이 나게 그 이제 사과문 보내는 걸 봤잖아요. 그 이면에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곤란하다. 그거는 아마 경제 발전에 올인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주변 환경이 긴장이 고조되면은 경제 발전에 올인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군인들을 다시 경제 발전 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을 다시 전선으로 돌려야 되고 노동자들도 다 이제 우리 예비군을 얻으시고 훈련시켜야 되고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마 미국이 어떤 자극적인 그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 아마 도발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북핵 문제가 계속 교착된다는 거는 제재는 계속되면서 풀려지는 건 없다는 뜻이니까 시간이 가면서는 아마 도발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흐를수록. 다만 그 미 행정부가 새로운 진영을 갖출 때까지는 아마 이쪽에서 우리 미국 쪽에서 어떤 자극적인 것이 없다면은 쉽게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올 봄에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 있습니다. 매년 있죠. 예, 이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 어떻게 본다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리 남쪽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한에 대한 접근, 새로운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된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북한하고 대할 것인지를 갖다가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약간의 시금석을 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중단을 약속한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지난해는 뭐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잘 근거를 잡아서 이 부분을 현명하게 우리가 전략적 처리한다면, 판단을 좀 해야 된다.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 핵을 포기시키고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게 대한민국 안보, 외교 안보의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당면에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다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려울 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요,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른바 통일 비용을 생각해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을 하게 되면은 다툴 이유가 굉장히 줄어드니까. 그런데 장관님 여기서 조금 근본적인 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제 공직에 계실 때 뭐 가끔 이제 기자들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 기사를 쓰죠. 저도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진실의 순간이 온다.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었는데 네. 북한이 진짜로 핵을 포기할 건지, 우리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고 그쪽으로 정책 방향을 맞추지만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진실의 순간이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김정은 총비서 과연 경제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핵도 갖고 아니면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좀 핵은 내려놓겠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진실의 순간이 와야지 알 수 있는데 네. 제가 벌써 16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진실의 순간이 안 왔습니다. 사실은 2005년에 15년 전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내용이 좋았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 나머지 그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걸 약속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 약속을 구체화해서 진행을 시켰다면 어느 순간에 북한이 결국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것을 보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포기하든지를 봤을 거예요. 네. 그게 진실의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보고 와가지고 지금은 제가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한 북미 간에 서로 그 단계적 협상을 해보자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가다 보면 북한이 어느 순간 핵무기를 갖다가 이제 포기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네. 거기 더 이상 포기 안 하면 그때는 진실의 순간이 온 거 아닙니까? 북한은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하게 되면 북한은 또한 이제 포기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지금 저는 여전히 사람들이 그럽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어? 당연히 북한이 쉽게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근데 김정은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 겁니다. 핵무기도 가장 중요한데 가장이란 말이 두 개 있다는 것이 참 모순입니다만은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 김정일 때처럼 뭐 고난행군 때문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이런 북한 더 이상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있는데 이 두 개의 목표가 현재 서로 약간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을 갖다가 모순되는 속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핵을 포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 진실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네. 절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정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아니에요, 김정은 핵을 포기할 거예요. 그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어느 쪽이다 답하기보다는 진실의 순간을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해가지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진실의 순간이 오게 하고 또 그 진실의 순간에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이제 거기에 방법론적으로는 스냅백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그리고 있다. 그런 진실의 순간이 오는 과정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까 김 기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북한 경제가 좋아지는 게 나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가 좋아지거나 북한 경제가 혼자 뭐 외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혼자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 경협이라든가 북중 경협이나 서방과의 네. 경제 협력을 네. 통해서 공동 발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의 발전이라는 것은 한국 경제나 서방 경제나 중국 경제와 북한 경제가 유기적인 연관도가 높아졌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다. 상호 의존성이 네. 높아졌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북한이 쉽게 배신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북한 제가 진실의 순간까지 갈 때까지 북한이 그러면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다음에 뒤통수 쳐가지고 핵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과정이 끊임없이 외부 경제와 의존하면서 살기 때문에 네. 북한이 뒤통수를 치면은 핵무기를 갖겠다 뒤통수를 치면은 우리가 용수철처럼 난 더 이상 너희들 그러면 제재 다시 이제 해제하는 거 다 스톱하고 다시
원상복귀할 거야. 그럼 북한 경제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북한이 뒤통수를 치면 우리는 앞통수를 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앞통수 칠 수 거죠. 있게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구조가.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새해 첫 방송 또 특집식으로 지금 저희가 이종석 장관님 모셔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꼭 다뤄야 돼서 여쭤봅니다. 자, 남북 관계인데요. 이제 북미 관계 말씀해 주시면서 일부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번 당대회를 보면 국방력 강화, 공화국 무력 하면서 노동당 규약 서문에다가 이거를 명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묘하게 조국 통일까지도 지금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남쪽의 무기 증강, 전력 증강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게 남북이 이러다가 진짜 본격적인 군비 증강, 군비 경쟁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대해서 물론 3년 전 봄날 언급하면서 그날로 갈 수도 있다라고도 했지만 이 전반적인 기조가 올해 참 큰 기대를 걸기 어렵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장관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일단 앞에 말씀하신 북한이 그 당 규약에 네. 그 투쟁 통일 투쟁 가업에 이제 국방력 강화를 네.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다시 말하면 당 규약이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 규약에 나와 있는 북한의 어떤 노동당의 당면 투쟁 가업은 과거에는 뭐냐면은 전 조선에서의 민주주의 혁명, 아까 본래는 반제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에서 그게 빠지고 네.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는 거다. 다시 말하면 북한식이다라는 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북한식 혁명을 하는 거다. 또 하나는 미군을 철수하고 미군을 갖다가 철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퇴시키고 뭐 자주화를 이루는 거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말에는 당장 현 단계 통일이 가장 중요한 이제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건데 그런 말들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국방력이 나온 건지 왜냐하면 국방력 강화를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조선반도의 평화적 안정이에요. 네. 거기 또 여전히 제가 여기 계속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갖고 와봤는데요.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과 부문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그렇죠.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 네. 그리고 강력한 국방력에 이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앞당긴다. 다시 말하면 조국 통일은 뒤로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국방력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나를 갖다가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북한 김정은이 요즘 하고 있는 것이 조선민족, 우리 전체 남북 조선민족 제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 북한 제일주의잖아요.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거. 네. 네.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맥락인지 그렇다면은 다른 앞에 말씀드렸던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이라든가 이런 게 당장 과업이라든가 이렇던 강령이 빠졌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빠졌다면 이건 사실은 우리는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걱정하지만은 사실은 북한의 대남 인식이나 통일 인식에 변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그냥 뭐 능력도 안 되면서 뭐 전체 완전 자기네 식으로 혁명 통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지금 평화적 환경, 조선반도 안정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얘기는 없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북한이 굉장히 경직화됐고 그다음에 마치 뭐 군사적으로 뭔가 한번 정말 사고 칠라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다만 왜 여쭤보냐면 예. 우리는 이제 이른바 무력 적화 통일 네. 이런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예. 일반인들이 좀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잖아요. 무력 적화 통일과 그다음에 반제 반문건 혁명 이래 가지고 이제 남쪽을 쑤셔가지고 네. 혁명을 일으킨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무력 적화 통일이라는 거는 당 규약에서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 규약 안에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미군 철수 들어가 있었고 네. 이런 게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지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봐야 된다. 다만 거기에 없었던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반도의 안정, 평화적 환경 이걸 수호한다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통일이 아니라. 네. 그리고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통일에 가업에 대비한다고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시간이 걸린다.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은 과거에 가졌던 기준에서 우리는 이제 북한이 조금 더 유화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도 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만드는 문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쪽이 지금 남북 정상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지키고 있지 않다. 근데 이걸 지킨다면 아무 때라도 우리는 자기들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남쪽에서 미국에 의존해 가지고 정책을 대북 정책도 이렇게 막 소극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너하고 말 안 해. 난 너 미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김정은은 굉장히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예요. 네. 딱 문턱을 만들어 놓고 이 문턱을 넘었으면 되고 아니면 나 못한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게 이번에 남쪽이 하는 거 봐서겠다 이렇게 한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남북 관계가 나쁜 상태가 계속되는 거는 이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최고인민회의건 아니면 다른 계기를 통해서 일정한 문턱은 크게 변화가 없이 그냥 문턱은 있지만 대화의 문턱은 있지만 대화와 관련된 대남 제스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인데요. 방역 협력과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이걸 비본질적인 문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거를 안 하겠다 지금 요 얘기는 또 없었어요. 이번에 그 당대회를 보면 개회사를 보면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인민회의라든가 뭐 3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남쪽과 어떤 좀 접촉의 면을 넓힐 수도 있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은 하는데 맞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 예를 들어서 네.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풀면은 그 다음에 비본질적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본질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때 아마 그런 협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 중에서 뭐 남한이 첨단 무기 얘기라든가 그거는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첨단 무기를 갖다가 만들어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남쪽이 첨단 무기를 갖다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대응으로서 이제 그걸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은 당장 해결은 안 되고 서로 간에 뭐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다만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은 아니고 지금 여당의 일부 의원들, 특히 이제 윤건영 의원이라던가 서른 의원이라던가 지금 뭐 올해 남북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 되면야 좋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가지고 되면야 좋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장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남북 정상회담을 그냥 뭐 어떤 전제 없이 얘기하자면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풀어야 할 과제들을 얘기하면서 과제를 설정시키고 그걸 어떻게 풀 거냐를 얘기해야 되지. 남북 정상회담 해야 된다, 김정은 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별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그건 좋은 거지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서로 지금 남북이 풀어야 되고 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북한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대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협상하고 또 어느 쪽은 얼마큼 서로 양보하고 네. 이런 거를 하나하나 더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현실성이 높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거는 모릅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제 얘기는 네. 남북 정상회담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그걸 얘기가 가려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길이 있을까? 조금 더 울퉁불퉁하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네. 남북 정상회담도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어려우면 뭐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회담 같은 거를 해서 네. 이 국면을 뚫어나가길 다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사실은 해야 할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력을 얘기하는 게 지금 중요한 때지. 그거 뭐 그림 그리는 거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네. 그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이다. 저는 기자다 보니까 조금 한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명확한 답을 좀 원하는데 역시 장관님은 살짝 이렇게 또 여지를 남기시면서 아니, 저는 이제 말씀해 공부한 주셨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사실은 답이 하나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남북 관계에서. 특히 남북 관계는 더 그렇죠. 자,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앞수다. 2021년 새해 첫 방송에다가 올해 이제 북한이 5년 만에 연 이 8차 당대회 중심으로 해서 북한 내부 사정 그리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까지 저희가 좀 짚어보느라 좀 길어졌습니다. 장관님 또 기회가 되면 모실 테니까 다시 좀 꼭 와주시는 거죠? 뭐
김 기자가 오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와야죠.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장관님 또 이제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마 따뜻한 봄날쯤에는 왔으면 하는 바람을 싣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장관님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꼭 눌러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예, 맞습니다. 예, 꼭 눌러주셨으면 우리 김 기자한테 도움이 된답니다. 네. 예. 자, 고맙습니다.